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흥사단이란 단체에서요,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대한민국 정직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다양한 설문 항목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설문이 있냐면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설문 항목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이 생기면 잘못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20대의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47.2%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훨씬 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20대가 그나마 더 윤리적이고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비윤리적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매우 충격적이게도 초등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76.9%예요. 매우 큰 충격이죠. 초등학생들이 자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누구의 욕망이 투사돼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의 욕망이 엄청나게 투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사실은 뭐 꿈과 희망이 좀 가득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게 이제 물질적인 이런 이제 의식의 흐름에 지배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사회가 이런 것 같아서 좀 씁쓸하죠. 사실은 이제 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표절 문제가 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알아요. 어떤 걸 아냐면 과제를 제출하는데 그걸 꼼꼼히 보는데 누가 누구 거를 베꼈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A하고 B가 거의 내용이 같아. 이건 그냥 눈에 보여요. 누가 누구 거를 이제 베꼈는지 모르죠. 누가 누구를 표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두 명에게 둘 다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이제 빼앗는 거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곡가들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도 실제 과거에는 정말 그 비윤리적으로 그냥 이제 베껴 쓰는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됐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라고 말을 한대요. 첫 번째가 합법성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합법적인 행동이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률이나 기업 방침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행동이 가져올 어떤 법률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윤리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합법적인 행동은 이제 필수적인 거고 1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균형 잡힌 행동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공정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나라면은 혹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지 내가 얻는 그런 것들이 혹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얻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따져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이제 근로자를 탄압한다라거나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거나 소비자를 기만한다라거나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는요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요 나를 보호하면서 상대방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윈윈 상황을 만들고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유익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의 직속 상사나 소비자들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상의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사리분별에 어긋나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를 좀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매우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를 위해서는 합법성이 있는지, 균형 잡힌 행동인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은 좀 질문해보고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는요, 윤리 기준을 세우고 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직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자식들이 배우고요. 선생님이 하는 행동들을 제자들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조직 윤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직원들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최고 경영진들이 윤리적이지 않고 편법을 쓰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따라 배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조직의 윤리는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최고 경영진들은 명심해야 되고요. 직원들이 조금 이제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모범 행동들이 직원들에게 이제 기업의 도덕적 가치를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전달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가치는 결국 그런 거죠. 공정함, 정직성, 개방성, 그리고 이제 도덕적 청렴함을 기반으로 해서 직원과 경영진 간의 협력과 신뢰가 이제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운용하면 어떤 게 좋으냐? 사실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비용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좋은 평판을 획득할 수가 있죠. 한번 주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보면 그 기업 어떤 기업이 윤리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회사가 만든 제품들은 동물 실험을 안 한대. 저 회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정직원이래. 창업주가 사실 본인의 사재를 상당히 많이 사회에 기부를 했대. 자, 이런 식의 어떤 윤리성이 높은 어떤 그 회사의 방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좋은 평판을 획득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고객을 유지할 수 있고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요. 야, 이왕이면 저 회사 거 사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윤리적으로 운영해 버리게 되면 이제 법률 소송도 피할 수가 있고요. 정부 간섭도 회피할 수 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잘 내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럼 세무조사에서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이런 어떤 이제 제도적인 혜택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윤리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직원들이 느끼게 되면요. 자부심도 이렇게 생기면서 이직률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윤리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경영 전반에 걸쳐서 윤리적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조직 내 행동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개인은 보통 혼자서 행동하지 않죠.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니까 이런 행동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리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윤리적이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 기준까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리성이 높아야 된 직업 중에 하나가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하는 일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보험 상품으로 합리적으로 이전시켜 주고요. 고객의 어떤 불확실한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 보험 사기 매우 비윤리적인 행동이죠. 보험금 이제 부당 편취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논산의 계룡 축산농협 이 보험 대리점에서 일했던 이제 전직 보험 설계사 A 씨가 이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들한테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다음에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이런 사례들인데요. 근데 이게 꼭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다음에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부당하게 건강검진을 받게 한 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요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옆 사람이 하니까 본인들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윤리성을 평소에 좀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상층부에서 기업 윤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업의 윤리 강령은 준법 기반 윤리 강령과 청렴 기반 윤리 강령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법에 기반한 윤리 강령은요. 결국 뭐겠습니까? 기준선을 세워놓고 잘못을 범한 사람을 벌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윤리 강령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준법 기관 윤리 강령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외적 기준, 즉 법이나 규제 같은 것들을 준수하는 겁니다. 목표는 범죄 행위를 피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제 만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종업원의 어떤 자유재량을 축소하거나 규제나 처벌을 통해서 이런 윤리 강령을 지키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렴 기반 윤리 강령은 일단 이제 조직의 지침,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 다음에 윤리적으로 건전한 행동을 지지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 사이에 책임을 정리하는 이런 윤리 강령으로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목표는 뭐냐? 목표는 직원들이 이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자, 외적 기준, 즉 법이나 규제를 중시하는 동시에 선택된 내적 기준도 준수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 다양한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교육 리더십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의사결정 이런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될 겁니다. 허쉬의 윤리 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회사를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정직하게 이끌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 윤리 행동 강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할 때 허쉬,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시장에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고 자, 정직한 마케팅 관행을 지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요. 자, 사업 파트너, 경쟁자, 자, 공급자들 대할 때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모든 일에서 법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주주들에게는요. 자,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뢰를 지켜나가고. 자, 그리고 글로벌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자,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요. 자, 이 일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면서 자, 세계 모든 무역법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윤리강령 하에서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현대자동차 윤리 현장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자, 이 실천 규범 적용 대상을 보게 되니까 자, 현대자동차 그룹 전 계열 회사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판매 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 본 윤리 현장 및 실천 규범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 현장 및 실천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도 이러한 윤리 강령과 실천 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제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대 윤리 현장을 보니까요. 첫 번째,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두 번째,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자,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해서 안전한 제품,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한다.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자,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윤리 헌장, 실천 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기업 내 전체의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가치를 세우고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윤리 개선을 위해서는요. 다음에 6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최고 경영진이 명시적인 기업의 행동 규범을 채택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률 개선에는 항상 최고 경영진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직원들은 어떤 걸 숙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 최고 경영자가 윤리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고위 관리자들도 윤리적 행동 기대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직원 스스로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기대뿐만이 아니라 관리자와 기타 모든 직원들이 비즈니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인 고려를 하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윤리사무실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되고요.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복받지 않고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납품업체와 하청업체들, 유통업체와 고객들도 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윤리 강령이 위반했다. 그럼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 항목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에는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이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100만 달러가 넘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법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졌다. 그럼 이제 기업 내부 고발자들에게 총 벌금의 10에서 30%의 이제 포상금을 제공하는 이런 이제 명문화된 규정까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윤리 강령을 위반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이제 6단계가 적용된 케이스로 이제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사인 훔치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러니까 2017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그 외야에 설치된 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요. 상대팀 투수가 포수에 보내는 사인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훔치기를 선수들이 이렇게 보는 거는 그래도 합법 테두리 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전자기기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단의 비디오 분석팀이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영상을 분석해 가지고요. 사인이 뭔지 해독한 거죠. 그래서 해독된 사인을 이제 타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가우스에 이제 막 쓰레기통을 막 두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변화구의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통을 두드려 가지고 타자에서 알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이 올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석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MLB 사무국이 루노 전 단장과 힌치 전 휴턴 감독을 1년간 무보수 자격 정지했고요.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휴스턴 구단에 벌금 500만 달러 부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2011년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 상위권 라운드 자격까지 박탈하는 이런 엄청난 이제 페널티가 가해졌죠. 당연히 이제 윤리 강령 지켜야 되고요. 그거를 어겼을 때는 이제 빨리빨리 처벌하고 다시 신뢰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 강정에 잘 대처한 사례로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리콜 사태를 들 수가 있는데요.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캡슐형 타이레놀,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을 먹은 다음에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망 원인이 이 타이레놀 캡슐 안에 이제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약을 먹고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타이레놀 제품의 리콜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약 3,100만 명의 타이레놀이 회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약 1억 달러 정도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문제의 캡슐이 일단 제품이 배치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형태로 캡슐이 변조되었음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변조가 가능한 이 타이레놀 생산 라인 이걸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광고를 중지시켜요. 그래서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전국 모든 매장에서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 제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 같은 데서 출연을 해가지고요. 타이레놀 제품의 변조 방지 포장재가 마련될 때까지 캡슐 제조 판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캡슐 형태의 타이레놀 제품을 정제형으로 이제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존슨존슨이 수거한 캡슐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독극물이 포함된 타이레놀이 추가로 75개나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인 대처에서 확실히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존슨존슨이 이제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템퍼 이비던트 포장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봉인 스티커, 이게 봉인 이제 스티커를 부착을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제거하게 되면 뭐 보이드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스티커가 손상되는 그래서 이거 사용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포장을 도입을 한 거죠. 이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존슨앤존슨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이걸 좀 느꼈겠죠. 이 위기 관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발생 전에 타이레놀은 이제 미국 처방의 진통제 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다가 점유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주가도 상승한 이런 케이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전 시간에 잠깐 다뤘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다섯 가지의 디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자, 환경, 사회, 자, 경제, 이해관계자, 자발성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디멘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음에 다섯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이죠. 우선 환경 차원입니다. 기업 활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죠. 오염 감소,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그리고 생태계 보호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인데요. 기업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 조건이 괜찮은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좋은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될 겁니다. 경제는요.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그리고 그 영향이겠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는지, 경영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재무적 성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일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뭐 주주, 직원, 고객 정도였다면 이제는 투자자, 공급자, 지역사회, 언론, 그렇죠? 뭐 자금을 조달해주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기대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여기에 대한 차원일 거고요. 자발성은 이제 기업의 CSR 활동이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요,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모순점도 존재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밀턴 프리드먼 같은 학자가 CSR의 부정적 효과를 역설한 대표적인 학자죠. 기업의 역할은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냥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사회의 선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서 래퍼도 유사한 주장을 하죠. CSR은 주주가치 최대치라는 목표를 간구하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사실은 주주뿐만 아니라요,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키의 경우에는 베트남 하청 공장에 아동 학주 실태가 폭로되면서 사실은 대규모 불매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나이키는 이제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하는 손실을 입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 위험에 관한 투자가 네트워크 이런 데들은 이제 책임 투자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거고,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이제 투자 결정 요소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윤리 강령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준법 기반의 윤리 강령과 청렴 기반의 윤리 강령. 여기에 이게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효과적인 윤리 강령을 확립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6단계, 1단계, 6단계까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